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지표가 올라갈수록 코인이 과거에 많이 올랐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미국의 재무장관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된다. 재무부에 있는 고문도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속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게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장관, 차관, 고위직, 차기 연준 의장 할 것 없이 다 같이 금리 인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 타임스에서 이거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 검찰에서요.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기억나십니까? 연준 청사를 리모델링 공사했을 때 의회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발언한 혐의를 위중 혐의를 이렇게 지금 적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연일까요?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는 지닌 피로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작년 11월 달에 이미 이 수사를 승인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측근이 기소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의 어떤 공세 수위가 더 높아졌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금리 인하 안 하면 나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요. 올해 5월 15일까지가 임기의 마지막입니다. 근데요. 연준 의장은 내려놓지만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28년도 1월까지입니다. 생각보다 좀 길죠. 연준 의장이 이제 의장을 퇴임하고 연준에 계속 남을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금리 인하는 당연하고 연준 이사에서도 물러날 것을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준 이사는 쉽게 말하면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서 파월은 아예 제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조사 작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가 파월 의장을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나랑은 무관하다. 알겠다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례적인 입장문을 파월 의장이 직접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내 증언이나 청사 리모델링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미국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아울러 이는 연준이 정치적인 영향력, 대통령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공익을 위해서 금리를 결정해왔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파월 의장이 정면 승부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가 연준의 소환장을 발부하고 기소를 앞세워 위협한 것은 아직 기소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거 중심, 데이터 중심으로 금리를 결정할지 아니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될지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것이냐. 거의 마지막 다이하드 용사로서 연준을 지키고 있다. 참 극한 직업이란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합니다. 사실은 크립토 TV가 정치 관련 방송이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대통령, 공화당, 민주당, 연준, 재무부 왜 계속 이런 장관, 차관 왜 얘기를 할까요? 역설적으로 저도 파월 의장처럼 얘기를 드리면 코인의 위상이요. 전례 없이 수직적으로 상승을 해서 정치인들을 빼고는 코인에 대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미국 정치인들 의미합니다. 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금융과 모든 걸 지금 여전히 지금 슈퍼파워는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정치인들 특히 투표를 앞두고 코인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이제는 없습니다. 부동산, 주식 못지않게 코인이 하나의 자산으로 이미 자리를 전 잡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진수를 올해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또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독립성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대통령, 정치인, 어떤 슈퍼파워 한 명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시중 노릇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코인의 호재가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 달러, 미국의 국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상실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돈 더 찍고 적자가 심하든 어쩌든 나는 이제 국채를 더 발행해서 뭐 달러도 발행해서 그냥 이제 정권 창출에만 그냥 의도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 그룹이 실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순간 채권을 그냥 대량으로 팔아치워 버립니다. 특히 장기 국채를 팔아치우면 금리가 치솟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 이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해서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위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과거에 한 번씩 봤었거든요. 그때마다 뭐 관세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 찍고 이 지금 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채권을 그냥 누군가 엄청나게 팔아 덤핑을 쳐버리면요. 트럼프가 항상 물러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국채나 달러가 좀 이제 신뢰를 잃으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냐. 대표적인 게 금이나 은과 같은 실물 자산 또는 비트코인이겠죠. 중장기적으로 정치 중립성,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막 그냥 좌지우지 되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 기분 좋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금도 물론 있지만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더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세력들, 소위 이제 다 같은 세력이 아니에요. 블랙락과 JP모건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구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면 반코인 또는 친코인 뭐 이렇게 크게 보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거의 뭐 생즉사 사즉생 결단을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밀리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 보상, 그러니까 이자로 보시면 돼요. 이자를 주냐 마냐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죠.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 보상을 금지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자 이거 막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비를 하면 코인베이스가 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당연히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코인 인사는 쉽게 JP모건이죠. 코인은 철저하게 활용을 합니다. 활용만 하는 거죠. 그리고 CBDC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그 CBDC라면 JP모건은 예금 토큰, 퍼블릭 체인보다는 프라이빗 체인. 그래서 뭐 최근에 캔톤이라고 하는 퍼블릭 체인인데 프라이버시 기능을 추가를 해서 약간 하이브리드라 보시면 돼요. 통제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기득권이죠. JP모건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뭐 보수적인 집단이지만 민주당을 이제 그 전통적으로 후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코인, 코인베이스, 서클, 블랙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코인을 그냥 뭐 기술만 활용하고 단물만 쪽 빼먹는 게 아니고요. 코인 자체가 세상을 점령할 것이다. 전향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토큰화 될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이죠.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퍼블릭 체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좀 진보적인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하면 진보적인 건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공화당에 지금 이제 같은 편을 먹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지금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뭐 대통령 취임식에만 100만 달러, 뭐 코인베이스, 서클, 크라켄, 뭐 제미니 등등등 있죠. 코인베이스에게 스테이블 코인 보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코인베이스와 서클은 USDC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공유하거든요. 이게 지금 밥줄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양보가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돈 앞에서 이해관계 앞에서 보수와 진보가 의미가 있다 없다?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없어진 거죠, 정확히는. 또 돈 앞에 이해관계 앞에서 양보가 있다 없다? 지금 이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친코인과 JP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가는 지금 정말 제가 뭐 머리채 잡고 싸운다? 정확하게 그 표현이 전 맞다라고 봅니다. 사생결단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어디가 좀 더 그래도 유리할 것이냐? 저는 이번에 친크립토 정권, 뭐 테크놀로지스트가 미국의 지금 행정부를
쿠데타를 일으켰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24년 11월 뭐 대통령, 장관 할 것 없이 피터 틸 사단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신코인파에게 저는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CBDC를 없애겠다가 아니고요. 나중에 민주당이 또 한번 정권을 잡게 된다면 저는 연준을 통해서 아마 계획을 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반코인, JP 모건, 뭐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들은 그러면 망할 것이다가 절대 아니에요.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그 이해를 과거부터 그 서둘렀고요. 준비를 끝내서 생존을 넘어서 제2의 번영을 구가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JP 모건에서 이런 또 발표를 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순간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안 씁니다. 그냥 핸드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인 스테이블 코인은 반역자입니다. 이건 없애야만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상호 보완적인 금융 도구다. 시스템적인 위험은 아니네 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지만 이들도 뭐라고요?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이다, 기관이다, 상업 등 여러 계층의 화폐가 유통되어 왔고 이러한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예금 토큰, 그 다음에 민간에서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결제 수단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사용 사례를 갖게 될 것이다. 사실상 이것은 인정을 한 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미 십수년부터 이거 준비를 해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JP 모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말 통하지 않는 어떤 바보 멍청이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얄미운 여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립토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퍼블릭 체인,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를 그 시점을 조금 늦췄다라고 보시면 돼요. 늦춘 이유가 뭐냐? 시간 벌어야죠. 최대한 준비하고 정부에는 로비해서 본인 살 길 찾아야죠. 이 생존을 넘어서 제2의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캔톤 네트워크도 2016년 2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월 다보스 포럼, 매해 그 1월 달에 다보스 스위스에서 그 개최되는 포럼에서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해를 했고 계획을 짰고 이것을 지난 십수년간 이 실행에 옮긴 거예요.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 기사 2021년 11월 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가 있거든요. 은행들은 코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지금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JP 모건 회장이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젊게 보이죠? 2014년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 이미 주요 금융 관계자들이 이때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기사를 직접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청에서 코인 거래소 두 번째 공인, 국가 공인 코인 거래소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인구 대국입니다. 인구 세계 4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젊은 인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코인 거래소가 나왔다. 당연히 코인의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코인 프로젝트 중에서 99%는 지금 1달러의 수익도 못 내고 있답니다. 수익이 없는데 매달 수억 원 규모의 마케팅과 행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좀비 상태래요. 그러면 누가 돈을 대줘야겠죠. 그 돈을 누가 대주냐? 신규 투자자들의 희생에 기대고 있다.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구조입니다. 토큰 터미널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 1,000원이 아니고요. 단돈 100원도 못 올린 프로젝트, 그러니까 올린 프로젝트, 그러니까 0.1달러면 한 140원 할까요? 150원을 벌어들인 프로젝트가 몇 개라고요? 200개래요. 전체 뭐 수십만 개 코인 중에 딱 200개가 돈을 벌었다. 대부분 프로젝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운영비를 감당할 최소한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트코인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대량 채택을 받은 거, ETF 들어간 거, 미국산 위주로, 시총 큰 거 위주로, 비중 그것도 조절해서 하라고 잔소리를 계속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 고속도로,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인프라 지금 깔고 있는 거거든요. 레이어 1, 레이어 2, 뭐 레이어 0. 근데 깔기만 했지 통행량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다. 뭐 이제 비유를 하자면 1970년대 후반, 뭐 80년대 초중반 요때 이제 우리나라 고속도로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깔고 있는 거고 나중에 통행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통행료를 받겠죠. 우리가 톨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고속도로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그 프로젝트가 사냐 죽냐, 이제 누가 1등을 하냐 2등을 하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요, 이제 알트코인에 제가 왜 보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제 80년대는 지났고 한 90년대, 뭐 거의 2000년대를 보시면 돼요. 뭐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이미 깔려 있죠. 그리고 영동고속도로 왔고 서해안고속도로 이제 좀 뒤에 깔렸지만 비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호남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웬만한 주요 고속도로가 이제 다 깔려 있어요. 뭐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뭐 에이다, 아니면 뭐 헤데라, 뭐 알고렌, 니어 프로토콜, 뭐 어쩌고 저쩌고 많잖아요. 레이어 2들도 많죠. 그러면 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미 메이저들이 다 점령했잖아요. 얘네들 위주로 ETF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에게, 코인들에게 기회가 많겠냐라고 보시면 기회가 많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뭐 아예 그냥 뭐 날아다니는 택시면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그건 이제 또 뭐 지금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뭐 업비트 보다가 뭐 테더 골드라고 있어가지고 이거 뭔가 하나가 가격이 뭐 말도 안 되게 치솟아서 뭔가 봤더니 믿는 게 이겁니다. 그 자산과 무관하게 어떤 가격이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올라가는 것은 보통은 이거 이제 이례적인 경우고요. 보통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이 폭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 중에서 아카시 네트워크가 한번 좀 올라갔던 것 같고, 워낙 이제 뭐 밑에 있지만 폴리곤이 좀 이제 살짝 올라왔던 거 보면 그 친구들이 가격 낮을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 마음이 올라타고 싶어지는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그렇죠? 업비트 워너마켓에도 이 테더 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테더 골드는 뭐냐면요, 금 1온스, 그러니까 대략 31.1g.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금을 1온스당으로 보통 이제 그 거래를 하거든요. 1온스가 대략 뭐 4,600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로 치면 6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금을 자산 토큰화한 어떤 그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더라고 하는 회사에서 런던에 쌓여있는 금괴 1대1로 연동을 해서 금을 이런 식으로 자산 토큰화해서 전 세계 거래소에서 이미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금값이 워낙 치솟고 또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까지 금값에 올라와서 이제 가짜금, 여기다 뭐 텅스텐 같은 이상한 금속을 막 섞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 금 보증서 있죠. 보증서도 위조를 한대요. 근데 이 테더 골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금에 대한 보증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금괴 1대1로 이것을 정보를 집어넣어놔서 소유권이나 이런 게 누구나 가서 보면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테더 골드 뭐 거래소에서 뭐 이제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살 수 있거든요. 거래 편의적이죠. 쪼개서 살 수 있죠. 그리고 편하게 소액 매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금, 은, 뭐 이런 구리, 석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다 아니면 뭐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거래소에서 그냥 자유롭게 사고 파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나 비썸에서 뭐 지난 며칠 전에 30분간 무려 가격이 25%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워너마켓인데 다른 나라 시장에서 이제 금값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진 않았었거든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막 들썩들썩한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얘기를 드리는데 작년 뭐 이제 대부분의 저는 금을 사실 다 팔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금값이 가격이 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보십시오. 이제 점점 펼쳐질 그 매크로에 대한 그 뷰가 이제 달러는 여기서 좀 더 저는 약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약달러는 주식 코인에만 긍정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되는 사실 모든 자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금값, 은값, 뭐 구리값에도 실은 긍정적인 거예요. 특히
뭐 지정학적인 큰 위기가 발발할수록 금값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팔았냐? 그리고 금과 뭐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제 오후반 선생님도 요거 이제 상승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 올해 아마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더 좋은 자산이 있냐? 요것보다 더 나은 자산, 이건 개인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선택입니다. 더 좋은 자산이 있다면 금이나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그 자산을 저희는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니고요. 저희가 해지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해지는 보조입니다. 보조. 이게 주력 자산이 아니에요. 뭐 삼성전자가 저희는 뭐 이게 주력해가지고 저희가 여기 전 재산을 넣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 금이 뭐 우리의 주력 자산이 아닙니다. 보조고요. 주력 자산이 어떤 분은 뭐 AI 주식 빅테크이실 수도 있고 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땡땡코인일 수도 있고 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력 자산은 본인의 선택하에 이제 그 본인이 비중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 그 근거는 뭐냐? 올해 금값이 여기에서 2배 더 오를 것이냐? 부동산 뭐 좋죠. 서울 아파트 뭐 많이 오르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 봅니다. 여기에서 2배, 3배 더 날아갈 수 있냐?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솔라나나 XRP는 여기서 2배 급등을 할 것이냐? 2배만 가겠냐라는 거예요. 훨씬 더 갈 것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베팅은 뭡니까? 틀릴 수 있어요. 가격 틀릴 수 있고 타이밍 맨날 틀립니다. 하지만 언젠가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확신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그냥 확신 없는데 뭐 억지로 이렇게 떠밀려서 투자하시는 분 뭐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20만 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묻고 더블로 가자. 지금 B2가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만 3조 원을 샀다라고 합니다. 뭐 이번에 실적도 좋게 나왔었거든요. 저는 반도체 주기적으로 보나 뭐 AI 패권 전쟁의 생태계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삼전 닉스는 저는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B2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주에만 3조 원을 샀는데 이 중에 B2가 역대 최대치 거의 2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3조 원을 샀다. 심지어 뭐 빚으로 2조를 샀다. 그 자체는 저는 뭐 옳다 그르다. 뭐 좋다 나쁘다의 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셔야 된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과연 내가 모두가 열광할 때 명확한 그냥 무지성롱이 아니고 나만의 명확한 기준, 지표에 의해서 정말 탁 털고 나갈 수 있으실까요? 요게 핵심이라니까요. 요게 핵심이에요. 투자의 8할이 심리예요. 저는 9할이라고 봅니다. 심리적으로 말리면 말린다고요. 근데 빚을 내신 분들이 시간표가 이제 3개월 앞이고 뭐죠 4개월 앞인데 심리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을까요? 빨리 이거 갚고 그러니까 이제 불려서 갚아야 되는데 시장이 내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 주던가요? 아닐걸요. 알트코인 투자도 마찬가지라 보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다 뭐다 결국은 투자의 본질은 모두가 열광할 때 이만하면 됐지 뭔데 이 여유감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알트코인 뭐 마이너스 90되고 뭐 80이 되고 70이 되고 여유가 생기시던가요? 이게 진짜 여윳돈이어도 힘들다니까요. 근데 막 이렇게 무리해서 빚이 아니어도 영끌을 해가지고 끌어안으면 불탈 수가 있어요. 뭐든지 사실 마찬가지. 뭐 알트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최근 뭐 이제 몇 년간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끌을 했건만 사상 최대로 지금 뭐가 많답니까? 사상 최대 규모 아파트 빌라 강제 경매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각각 1만 채를 처음으로 돌파합니다. 전세 사기, 뭐 경기 침체 여파인 듯하다. 강제 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사상 최다다. 투자에서 저는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보냐면요. 에이 설마 이거는 가로 열고 닫고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비슷한데요. 최악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합니다.
좋은 거, 잘 될 경우만, 내가 볼 때 지금이 바닥인데, 지금 놓치면 난 끝날 것 같은데 라고는 생각을 하시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연배가 있으실수록. 김승호 회장 제가 그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비결을 주변에서 엄청나게 물어본대요. 근데 딱 한마디 합니다. 가장 느리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번 공감을 했습니다. 가장 느리게 부자가 되는 길, 성경에도 보면 좁은 문, 넓은 문 비유가 있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 좁은 문이 뭐 있겠습니까? 가장 느리게 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월급 받으면 이제 400만 원이라 치면 뭐 빼고 기껏해야 50만 원, 100만 원 이거 해가지고 언제 내가 부자가 돼? 그리고 커피값을 한 잔 아낀다?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집은커녕 지금 나 전세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빚을 갖다 땡깁니다. 주담대를 하든 뭘 하든. 근데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입구만 좁아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한데요. 나중에 엄청 큰 대로가 펼쳐집니다. 반대로 가장 빨리 가는 길, 이게 뭡니까? 한 방에 그냥 빗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넓어요. 넓은 문이에요.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입구만 넓어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좁아집니다. 이제 협소하고 울퉁불퉁하고 이제 발이 부르트고 저는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빚으로 저라고 왜 빚으로 투자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전 안 합니다. 느리게 가도 상관없거든요. 지수에 대해서 하나 이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러셀 2000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형 주식들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16년 4분기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의 최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2014년도에 불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노란색이 있죠. 2020년도 4분기에 지금 이전의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21년도 좀 급격하게 많이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올랐습니다. 중소형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기존의 최고가를 돌파를 했다가 한번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전 최고점을 넘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2017년도에 러셀 2000 미국의 중소형 주식이 올랐을 때 알트 시즌이 시작됐다. 21년도 마찬가지던데 지금 26년인데 지금 2600 기존의 최고점이 2400, 2500 요 사이인데요. 요거 이제 확실하게 경신했죠. 그러면 알트 시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소형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코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잡코인이에요. 잡코인이 올라간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오르기 힘든 주식들이 중소형 주식이에요. 돈 냄새를 가장 빨리 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 자산이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 위험 선호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냄새를 맡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현실화되고 있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연준에서 이미 단기 국채를 매월 사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MBS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을 그 모기지 백드 그 시큐리티스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지금 유동성을 200빌리언, 엄청난 한 300조에 달하는 돈을 이제 사라고 압력을 가했죠. 연준이 돈 안 풀어? 그럼 내가 직접 푼다. 이거는 부동산 이제 그 금리가 조금 낮춰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재무부 역시도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셧다운 때 돈을 지출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신나게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흘러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한국 시간 1월 15일 새벽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에 요게 이제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관세로 이제 벌었던 그 돈을 미국의 시민권자들에게 직접 지원금 형태로
지급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아마 선거가 있어서 이것을 행동으로 실제 옮길 확률이 전 있다라고 봐요. 미국에서 그리고 세금을 많이 감면해 주죠. 그리고 심지어 많이 그러니까 4월 달에 역대 최대의 어떤 세금을 환급해 줄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시민권자들의 그 실질 소득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유동성 증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상승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과거 2년, 3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중소형주는 헤맸어요. 그냥 하락 횡보만 했다고요. 사실 과거 2년, 3년 어디에 돈이 몰렸습니까? AI에 몰렸잖아요. 빅테크에 몰렸잖아요. 빅테크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쪽으로만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유동성이 밑으로 조금 흐를 지금 여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러셀 2000이 강세를 보이면 몇 달 후에 과거 2017년, 2021년입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미국의 제조업 ISM이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ISM 그 제조업 지수가 드디어 올라갈 기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안 좋죠. 코인 시장 3개월간 하락세를 겪고 있고요. 10월 10일에 엄청난 그 청산으로 인해서 비투자들은 싹 다 사라졌었고 신뢰 자체가 좀 많이 깨졌다라고 보여지죠. 오더북이라고 하는 코인 주물량은 엄청 급감했습니다. 이것을 10월 10일 그 대청산 조금 세력들이 노린 게 아니냐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지금 대부분의 약한 손들, 투어리스트들은 시장에서 이미 다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이제 Clarity Act라고 하는 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죠. 시간은 걸리지만 이게 이제 통과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법적으로 Clarity 이제 그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작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작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규제, 친규제,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진짜 투자자 보호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기관들은 당연히 이게 있어야만 큰 손들이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면 이미 트럼프는 작년 11월 추수감사절에 이거 내 책상에 가져와라라고 압력을 가한 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1분기 또는 2분기 선거 전에 통과를 시키려 본인이 서명을 아마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낙관론자죠. 제가 봤을 때 최악은 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죠. 단, 현재 조건이세요. 누가 여유 있게 볼 수 있을까요? 비투자가 시간표가 있는 돈이 어떻게 여유가 될까요? 저는 이제 빚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선물로 하시는 분이 여유 있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잡코인에 그냥 전 재산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여유 있게 봐질까요? 제가 정답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왕이면 여유 있게 길게 보고 그 소위 변수를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으면 어쩌지, 이거 되면 어쩌지,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인도에서 하지만 코인 신규 거래소, 신규 가입 절차를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다롭게 해놓으면 사실 좀 불편하죠. 영국 의회에서 위원장들이 코인으로 정치 후원 받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 저런 뉴스에 이거 참 복잡하고 이런 나쁜 녀석들 하면서 이제 끌끌끌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빨리 부자가 되는 마음을 이게 버리는 게 이게 어렵죠. 이게 쉽겠습니까? 운동에서 힘 빼라고 하는데 힘이 빠집니까? 이제 한 1년 되고 2년 되면 이게 그 노하우가 생기면서 그 힘 뺀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느리게 부자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 괜찮다 이런 분들은 또 그랬어? 걔네들이 참 몰라서 그래. 언젠가 깨달음이 오겠지. 그런 날이 오겠지. 진짜 이렇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저는 간절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간절할수록 우리가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단 훈련된 간절함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최근 작년 계속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되게 하기 싫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될 때까지 요구받는 거예요. 헬스장 가보시면 전 트레이너 받아보진 않았지만 하기 싫은 행동, 힘든 행동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리고 뭐 이제 다이어트 무슨 뭐 그 닭가슴살 먹고 하는 거 그 먹고 싶습니까, 솔직히? 그거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서 체지방을 줄이고 근력을 올리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인기가 있겠습니까? 재미없잖아요. 근데 훈련받은 간절함이어야만 저는 끝끝내 승리를 할 수 있다. 98%뭐 지금 제가 볼 때 한 95% 이상 뭐 다 나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90% 이상 뭐 주변에서 막 코인 얘기하면서 흥분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뭐 보이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성공 투자자 2%라고 하는데 이게 쉽겠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단 훈련만 받고 결실을 가져가지 못한다. 이건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저는 오래 훈련 받으신 분들, 여기까지 잘 버티신 분들이 욕심을 버리면, 다른 말로 힘 좀 빼면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저와 우리 구독자 그 분들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